저번처럼 리마인드 한번 해보면은, 돈 굴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 시간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운동이 필수인 것처럼 돈도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돈을 굴리는 게 필수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 인간이랑 돈이랑 다른 점이 뭔가 봤더니 인간은 그 회사 다니는 동안 이제 노동 전성기라는 게 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데 돈이란 거는 그런 거 없이 돈이란 거 자체가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이 노동 전성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노동 가능 기간도 인간은 30년 안팎인 반면에 돈은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돈이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그 필요한 노후 자금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다 다를 거고요. 그 수준이 어떤 사람은 기초 금액이 있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적정한 금액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난 좀 여유로워야 된다. 이런 기준도 더 다르게 되고, 노후 기간도 조기 은퇴하느냐, 내가 장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낙관적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난 좀 더 준비를 해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사에서는 보통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얼마 필요하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따지다 보면은 사람마다 필요한 금액은 다 다르다는 것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의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닌 공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항상 같이 해나가야 된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원래 주제가 저희가 그 연금 이제 5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번 주에 조금 내용이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으셔갖고 좀 네, 주제를 바꿔봤어요. 네, 그거 너무 진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돈의 공식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공식은 간단하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플러스는 소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소득과 소득에서 소비를 뺀, 그리고 순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불려나가는 투자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 줄로 표현하면은 많이 벌고 덜 쓰고 많이 남겨서 잘 불린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은 한 줄로 되게 간단하지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에 대해서 보면은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여기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이라고 말하는 이자 배당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소득들이 있을 텐데 크게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왔고요. 이 중에 연금이랑 퇴직소득은 나의 노후를 챙겨줄 소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금융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집을 예를 들어 5억에 샀다가 내가 7억에 팔면은 그 2억은 양도소득인 거예요. 네, 그런 걸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임대소득은 내가 월세 받으면 임대소득이 될 거고요. 금융소득은 은행에 돈을 넣어서, 예금 넣어서 이자가 나오거나, 주식을 사서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는, 모두 다 투자에 관련된 이 소득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에 관련된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 그럼 소득에 관련해서 제가 문제 하나를 드릴 텐데, 부부 A랑 B 중에 실수령액이 과연 같을지 다를지를 이제, 네, 여쭤볼게요. 부부 A는 남편이 연봉 1.5억이고 외벌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부부 B는 남편은 연봉 1억이고요. 그리고 아내는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결국 소득은 둘이 같죠. 그러면 실수령액은 과연 같을까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실수령액이 당연히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얼마나 다른지를 봤더니 부부 A 같은 경우는 세후 1억 1억 375만 원을 받게 되고요. 부부 B는 1억 1971만 원을 받게 돼서 차이가 1600만 원 정도 나요.
요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냐? 네. 요 차이는 이제 근로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이라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이런 거 하시면은 많이 보셨을 텐데, 나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결국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떼간다는 거예요. 초반에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를 세금으로 떼가는데, 1.5억, 1.5억 이하일 때는 35%를 떼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매벌이를 하시는, 그, 뭐, 배우자가 외벌이를 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내가 소득을 좀 돕기 위해서 이런 아메이 사업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아메이에서 100만 원을 벌려면은 드는 노력보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그 소득을 100만 원을 벌려면은 그 노력이 100이 아니라 120, 130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네, 일하는 거를 네, 지금 여기는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모든 소득이 다 35%, 예, 맥스 35%에 걸쳐 있는 거고, B는 남편은 1억, 그리고 배우자는 이제 0.5억이 이제 15%에 걸려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소득의 특징 첫 번째가 총소득이 같더라도 한 명이 몰아서 버는 게 아니라 나눠서 벌게 되면은 네,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건데, 이제 A와 B 중에 실수령액이 얼마나 다를까? A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으로 1.5억을 벌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안 해요. 나는 열심히 일만 하는 거야, 지금. 회사든 사업이든 열심히 일만 해. B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거기서는 돈이 조금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떨어지지만 다른 주식 투자 같은 걸로 돈을 5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둘 다 총소득은 1.5억으로 같죠. 근데 실수령액은 차이가 1,040만 원이 나게 돼요. 이것도 이 전에 드렸던 말씀이랑 되게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어, 이 근로소득은 아까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는데, 미국 주식은 내가 1년에 수익을 250만 원까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줘요. 세금을 안 내고, 그 이후에 내가 만들어낸 수익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가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랑 미국 주식이랑 나눠서 저희가 돈을 벌게 되면은 세금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득의 특징 두 번째가 될 텐데, 총소득이 같더라도 소득의 종류가 다르면은 세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투잡, 뭐 쓰리잡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회사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저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B라는 회사에 나가서 투잡을 뛰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후자의 같은 경우는 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을 했지만 세금을 매기는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결국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사업소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는 어, 세율 관점에서는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같은 소득을 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 만약에 내가 총소득이 같다면은 그 소득의 색깔을 다르게 이런 근로사업소득이나 미국 주식 또는 뭐 연금으로 뺀다든가, 그리고 부동산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 부동산 내에서도 뭐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가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나누게 되면은 세금 혜택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 수익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소득에 대한 특징입니다. 다음은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 아니면은 혹시 부자처럼 보이는 가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부족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젊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이란 거를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먼저 우리나라는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어, 이게 2022년도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1인당 명품 소비 비용이 미국이 280달러인데 한국이 325달러. 아시다시피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품 소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거를 조사했어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모건 스탠리에 나와 있는 기사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타이틀 중에 약간 민망했던 게 우리나라를 라벨 러빙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에 환장하는 한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점이 이런 관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리에 외제차가 깔린 나라예요. 옛날 같은 경우 외제차 한번 보기 되게 힘들었죠. 근데 주변에 요즘 보시면 외제차는 되게 많이 보이고, 특히 여기 나오는 거는 3억 이상의 수입차, 그러니까 슈퍼카들이죠. 슈퍼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보는 건데, 2018년도부터 계속 증가합니다. 특히 21년, 22년도에는 엄청난 증가세를 이루었는데, 23년도에는 떨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도 조금 더 증가했죠. 이만큼 우리나라는 그, 어,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 시점에 이렇게 몇 배씩 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자, 그, 많은 부자들이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나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게끔 그들이 타는 소비를 따라합니다. 네.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는 너도 나도 해외여행 가는 나라다. 이게 인천공항 모습이죠. 인천공항에 지금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실제로 가면은 더 바글바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외국에서도 해외여행은 자주 더 많이 가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음,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요만큼 가는 게 더 특이하다고 느끼는지 보면은 외국 같은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는 장 보러 옆 나라를 가고요. 뭐 외국 여행 간다고 해도 그냥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반도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섬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일본 여행도 많이 가지만 동남아나 또는 유럽, 미국 이런 데도 여행을 진짜 많이 가죠. 추이를 보면은 2000년도부터 보면은 쭉 전체적으로 추세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쌌을 때 약간 주춤했고요. 신종플루 때는 조금 떨어졌지만 금세 복구를 했고요. 코로나 때는 제도적으로 막혔으니까 엄청 떨어졌죠. 해외여행 가는 비중이. 그런데 그러면은 이때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요즘은 옛날만큼 많이는 안 가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모두 투어에서 나온 건데 2020년도 2월 이후에 최대치를 경신했대요. 그 말인즉슨 요때 가던 거를 이미 우리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외여행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아,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부자가 되기에는 더 힘들어진다. 라는 거를, 네,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뭐,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 어, 여기 안에는 뭐 기본 식비나 대중교통비, 관리비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세금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내가 더 편하고 나은 삶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어, 걷는 게 힘들어서 아파서 택시를 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일하고 와서 집에서 밥하기 힘들어서 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비용이 될 거고, 세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자처럼 보이는 비용. 명품 쇼핑이나 아니면은 과도한 사교육비 또는 파인다이닝. 저희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싶고, 무슨 기념일이면은 호텔에서 밥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네. 그럼 파인다이닝. 옛날에 그 몇 년 전에는 저희 오마카세 같은 것도 엄청 유행했죠. 네. 그런 것들이 부자처럼 보이는 비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소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파악을 어떻게 하냐? 파악하는 툴은 되게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가계부 작성입니다. 어, 여기서 가계부 작성은 사실 요즘은 꼭 가계부를 일일이 하나 적지 않더라도 뭐 토스나 뱅크 샐러드 같은 데에서 많이 잘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계부 작성보다도 먼저 가계부를 작성하고 나서 내가 그걸 들여다 봐야 돼요. 뭐 어플에서 아무리 나와도 내가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가계부 작성, 가계부를 통해서 나의 소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파악하고 끝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썼구나. 도움이 안 되고. 셀프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이 즉슨, 아, 내가 이번 달에는 외식을 한 달에 난 많이 안 한 줄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10번이나 했네. 그럼 내가 이 정도로까지 외식을 매번 할 필요는 없는데 난 좀 줄여봐야겠다. 셀프 피드백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추적 관리예요. 내가 이번 달에 열 번을 5번을 줄여야지라고 했는데 다음 달에 그러고 까먹고 실제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다시 보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변화가 온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줄이겠다고 내가 셀프 피드백을 했으면은 다음 달에도 요 가계부 작성 소비 파악을 해가면서 진짜 나의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가계부를 아마 작성해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텐데 내가 이 정도 썼다라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항상 우리는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사실 가계부 쓰면서 좀 놀랐거든요. 난 진짜 쓴 게 없고 아끼고 아꼈는데 되게 많이 나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대체 다들 생활비가 얼마나 나오세요? 여쭤보고 다녔어요. 네. 아마 이거 써보시면은 되게 네. 아, 실제로 내가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구나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어, 또 한 가지가 내가 만약에 외식비를 아끼고 나서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 나는 택시를 타도 돼. 왜냐면은 그만큼 이번 달 외식비를 아꼈거든.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요거를 약간 절약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외식비도 내고 택시도 타면은 돈을 더 많이 쓰는 거라 그거보단 줄였지만 실질적으로 절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그런 거죠. 내가 햄버거를 안 먹고 피자를 먹었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햄버거랑 피자를 둘 다 먹은 것보단 낫지만 다이어트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는 지금 어, 우리가 소비를 써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식으로 소비를 나눠보면은 자산과 소비재가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 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마이클 조던 팬은 어떤 팬은 마이클 조던의 신발을 사고요. 어떤 팬은 마이클 조던이 좋아서 후원해주는 나이키 주식을 삽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신발을 산 사람은 소비재를 산 거고요. 주식을 산 사람은 자산을 산 거예요.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면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면은 소비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차를 사면은 부자들은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차를 사면은 무조건 이 차는 자산이 될 수는 없어요. 진짜 유니크한 이런 신발 같은 경우도 한정판 리세가 같은 경우는 가끔 내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소비재지만 마치 자산처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도 그런 차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되게 드물고 대부분의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이제 그 차 사고 이런 소비재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그분들은 나눌 때 이게 소비재냐 자산이냐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소비재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뭐 BTS 굿즈나 뭐 테슬라 카나 아니면은 뭐 아이폰 같은 거를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비슷한 걸로 자산을 모은 사람은 이 주식이 이 회사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있는 상품을 내가 쓰는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사는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은 소비자는 줄이고 자산은 늘려가야 된다. 네. 어, 그러면은 이런 방식을 할 때 우리가 그 소비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랑 그게 패러다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저희가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고 소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소득 소비라고 해요. 그게 소득 소비란 게 뭐냐? 소득을 받은 다음에 먼저 소비를 하고요. 필요한 데 소비를 합니다. 쓰고 싶은 데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했는데 다 저축하고 나서 또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아니면은 내가 소득 받은 것보다 더 사고 싶은 게 더 비싸요. 그러면은 자산에서 뺏었습니다. 네. 은행에 모은 걸 뺏었다던가 아니면은 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으니까 와 예금 만기됐다. 나는 이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게 자산을 뺏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소득 소비를 우리는 수익 소비라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돼요. 수익 소비란 게 뭐냐? 소득을 먼저 소득으로 자산을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순간 이거는 시간 가치에 따라 가치가 오를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자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그 불어난 돈을 가지고 내가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먼저 돈을 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거위가 낳는 알들만 내가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불어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되게 어, 아이디어라기는 이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소득을 가지면 다 자산을 사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자꾸 소득 소비로 가던 거를 수익 소비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게 우리 현실에는 어떤 게 있을까? 어, 유명한 게 다들 노벨상 아시죠? 지금 한강 작가가 받은 노벨상 같은 경우가 노벨상을 주려면 결국 그 기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려면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1901년부터 노벨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주고 있는 건 100년이 넘게 그러면 노벨이 그만큼 돈이 많았냐? 물론 돈이 우리보다 많았어요. 그렇지만 100년 이상 하려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아야 되죠. 이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금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수익의 70%만 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났을 때는 상금 그 매달 상금도 크고 매달도 큰 금으로 주고요. 수익이 좀 덜 났을 때는 상금도 좀 썼고 매달도 도금을 줘요. 네.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난 만큼만 소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익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의 현실에서 수익 소비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될까? 네.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는 어, 이번 한 거예요. 아까 소비 종류 중에서 세 번째 말씀드린 부자처럼 보이는 비용이죠. 이건 사실 안 쓰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냥 돈을 안 쓰고 모으기만 하고 그냥 돈 모으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만족감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씩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상을 줌으로써 그거를 오랫동안 지속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첫 번째로 해볼 해보면 좋은 수익 소비는 거예요. 아, 내가 파인다이닝을 가고 싶어. 그러면은 소득에서 바로 파인다이닝 가는 게 아니라, 아, 요 돈은 내가 잘 불려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만큼은 내가 뭐 이번 분기에 파인다이닝 가겠어. 라고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파인다이닝 가고, 생각보다 더 낫다. 더 좋은 데를 가거나 두 번을 가도 되고. 근데 수익금이 안 났다. 그럼 그때는 조금 미뤄두는 거예요. 아, 내가 수익을 좀 더 내서 가겠다.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가는 비용인데, 뭐, 줄이려면 줄일 수 있지만, 크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달 커피값은 나는 내 소득에서 쓰는 게 아니라 수익에서 쓰겠다. 해나갈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요. 엄청 짠돌이처럼. 나는 최대한 나의 삶을 빨리 부자로 만들고 싶어. 그럼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지만, 유명한 제가 막 구독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매달 휴대폰비를 배당금으로 하기 위해서 휴대폰 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내가 얼마 이상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나는 평생 내 돈으로 휴대폰비를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공짜로 휴대폰비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더라고. 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목돈을 모으는 경우 있잖아요. 적금을 길게 해갖고 1년 동안 적금을 모아서 해외여행 간다. 이거는 돈을 열심히 내가 잘 관리한 게 아니라
그냥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을 이용해서 자산을 모았어요. 근데 자산을 소비에 갖다 쓴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여행 가기 위해서 목돈을 모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목돈을 모아서 그 수익으로 매번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목돈을 모아 나가자. 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돈 같은 경우가 돈을 우리가 많이 모아놓는데 사실 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네, 말씀드리면은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요거를 정기 예금에 넣기에는 내가 당장 한 달 뒤에 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집이 매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기 예금처럼 묶어두기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행 통장에 넣어두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은행 통장, 지금 넣고 계신 은행 통장에 과연 은행이 나한테 수익금 얼마나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내가 찾아 쓰지 않으면은 은행은 연 0.1% 주는 계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거를 전혀 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든 돈은 뺏을 수 있지만 내가 그 돈을 굴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행 계좌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몇 년 전에도 이제 되게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 넣어놓고 당장 내일 돈을 쓰더라도 내가 오늘 밤에 넣어놓고 내일 뺐으면은 그 하루치의 수익이 붙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말고 증권 계좌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CMA 계좌라고 있어요. 아마 CMA라는 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것도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어, 또 CMA 중에서는 저희가 뭐 MMF, 뭐 RP형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큰 증권사들 네 가지만 갖고 있거든요. 아마 한투랑 NH랑 미래에셋이랑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이런 큰 증권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CMA보다 좀 더 금리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파킹 통장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하시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데를 찾아다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발행어음에 돈을 많이 넣어놨었는데 요즘 발행어음의 금리가 좀 떨어져서 이 파킹 통장 중에서 저축은행 막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제1금융 말고 제2금융 중에서 좀 금리 많이 주는 저축은행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기 예금으로 인해서 돈이 묶이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어, 언제 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자를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그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엄청 돈이 많으신 네,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분인데 이분이 한 명언이 있어요. 돈을 벌려면은 룰 넘버 원, never lose your money. 돈을 절대 잃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don't forget 룰 넘버 원. 이거 유명하죠? 네. 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첫 번째 룰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 요거,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불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돈을, 어, 잃지 않는, 안정적으로 불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투자를 하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잃을 수 있는지, 네. 지금 좀 더 안정적으로 불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